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민생회복 대책도 내놨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전대 열기가 달아오고 있는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시고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루어졌었는데 일단 뭐 기억에 남는 메시지들이 있었나요? 네, 이재명 대표 사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지난번 검찰 출석 있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 앞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먼저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본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지쳐 있습니까? 피곤해하고 있고 말이죠. 어쨌든 뭐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 관계없이 이렇게 국회를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를 자신의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죄송하다. 어쨌든 사실관계 관계없이 죄송하다 그런 말씀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일체 언급이 없었고 오늘도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혀 국민이 안중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최고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자세는 좀 아쉽다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데 협치 얘기하시고 이제 영수회담을 다시 제의를 했더라고요. 영수회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뭐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지금 당장 검찰에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기소될 것이 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야당 대표를 이런 혐의 피의자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영수회담 자체가 큰 제의는 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런 상황을 사실 영수회담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에요. 본인들입니다. 자초로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뻔히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대표가 되고 하는 것도 다 엊그제 검찰 출석에 대비한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참 아쉽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인 결론이 모두 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혐의가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되어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서 국정 현안을 논의를 하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만든 자체가 민주당이라는 자체에서 너무나 좀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고 좀 낭비인 것이죠. 네,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종의 유감 표명 메시지가 부재했다는 점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만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 두 부분에 대한 생각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신년 기자회견이에요. 신년 기자회견은 올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갈 방향 속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이러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고 그것에 대한 대화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과나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검찰 리스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최앞에 누가 서 있느냐 검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망신주기를 하고 야당 압수수색 쓸데없이 하고 국회 본청까지도 쓸데없이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없었던 거거든요. 군사독재 시절에도 사실 안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쨌거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로 민주주의는 민주시민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말씀하고 그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잠재적 범죄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못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좁게 보시는 것이죠. 과거에 빨갱이다, 북한을 돕는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었던 김대중 야당 총재와도 만났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국민이 뽑은 것이고 지금 야당 대표 또한 100만이 넘는 권리당원과 국민들이 뽑았으면 존중해야죠. 검찰의 수사와 재판 과정은 그대로 보고 그 중간에 서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정치인들끼리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여야가 대치하는 이런 상황은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야당에서 그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검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 배우자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서로 흠 잡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대화는 합시다라는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 안 했어요. 무서워서. 왜 안 했는지 무서워서 안 했을 겁니다. 국민 앞에 서면 또 말실수해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금 그런 거 안 하니까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재명 대표 탄압하니까 지지율 좀 올라가지요.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그 경북 지역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잡아놓으면 국민의힘 지지율 10%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대화와 타협, 100% 내 생각만 갖고 되는 거 아니다라고 서로 전제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 실종에 대한 우려가 사실 초반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민생이 어렵다. 약 30조 정도의 민생 타개를 위한 그 돈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한 것이고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서민들의 어떤 그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그 서민들에 대한 어떤 이자 경감이라든지 초저금리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좀 일부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국가비생경제회의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일본에서 그 일종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전쟁을 선포를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뛰어넘는 경제비상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야를 뛰어넘는 어떤 경제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한 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제안을 오히려 여당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좀 여당 쪽에서 반성을 하고 오히려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올해가 정치가 없는 해고 그리고 87년 헌법 체제가 지금 현재 35, 6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를 또한 정치개혁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당도 야당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파급력이 없어요. 논의가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원들의 유불리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접근의 폭을 좀 넓혀서 일단 87년 체제를 깨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 어떤 식으로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낳는 이런 폐해. 5년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지지율도 상관없다. 일종의 막가파식 어떤 대통령 뭐 이런 걸 낳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우기, 정치 보복의 반복 이런 것들을 4년 중임제로 한다면 저는 한 번 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또 야당 무서운 줄 아는 이런 정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동안 쭉 얘기되었던 4년 중임제로의 개헌과 더불어서 감사원의 그 소속을 국회로 해서 집행과 감사 기능의 분리를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선거구제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저는 예. 그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빠짐없이
들어가 많은 있는 것, 예,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중간에 끊어야 되겠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에 좀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당에서. 말씀 좋고요. 그 제안 좋은 제안 귀담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 인정하는 것도 맞고요. 나와 다른 주장 인정하는 건 맞습니다. 받아들일 준비는 다 누구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뭘 말해도 지금 방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해도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늘 개헌을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 개헌 누구나가 이거 엄청난 브레이크홀이다. 개헌 논의하기 시작하면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겁니다. 개헌 제안 이게 정상적인 의도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개헌 블랙홀 속에 모든 이슈를 끌어들여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민생 제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포퓰리즘입니다. 지금까지 내놓았던 것과 똑같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부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수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주장하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민주당이 놓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입장에서도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야당 대표가 우리 역사상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대표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정을 제대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뭐 국정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가급적이면 기자회견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거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패배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하고 와이프와 그리고 아들까지 또 검찰에서 재수사 명령 내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승자는 반복적으로 그 여당의 본거지라고 얘기하는 대구만 찾아가서 빵긋빵긋 웃습니다. 한 번 관련돼서 말씀하셨으니까 저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죠. 짧게 얘기합시다. 네. 제가 더 너무 길은가요? 저만? 아닙니다. 그 대화를요.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짧게. 방탄은 오히려 1월 달 국회를 열자라고 여당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만 잡아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다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일몰과 관계된 법들이 여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 얼른 열어서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 지난번에 좀 미진했지 않습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거의 상시국회처럼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짝수달은 계속 열리는 거로 현재 이제 관례화되어 있는데 홀수달도 다 소집해서 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만 잡아놓으면 된다. 나라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국정 운영 여당이 취할 바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주제 하시죠 이제. 예. 아니요, 잠깐 한마디. 그 법안 그러니까 급한 법안 같으면 지난 연말에 다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하루도 비지 않고 지금 임시국회를 여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참 두 분의 공방처럼 여야 대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가 제안한 여러 메시지 중에 복귀왕 대변인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얘기를 좀 꺼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제안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걸 뭐 한 사람이 던졌다 해가지고 이 당장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게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죠. 뭐 제안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비중 있게 받아들일지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을 해보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개헌이라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개헌이. 그러니까 87년 체제로에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87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면서 지금 그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은 대한민국과 또 국민의 수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자라는 것이고, 동시에 결선 투표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소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 정당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정치 구조로의 전환을 하자라는 제안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이재명이 한 것은 다 나쁜 거야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들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 선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그런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열린 자세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개헌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왜 안 됐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 판이 흔들어지면 자기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데, 이러면서 개헌에 반대했어요. 집권 초기에 당신들 마음대로 대한민국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못한다라고 반대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개헌안을 정부에서 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국민의힘에서 거부했거든요. 지금 또 그래요. 지금 또 개헌을 또 얘기하면, 지금 집권 초인데 사실상 개헌을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힘 빠지는 거 아니냐? 개헌 못한다. 이런 정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언제쯤 바꿀 겁니까? 저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열린 자세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좀 이끌어가거나 혹은 변화의 흐름이 함께하는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해를 받는 게,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을 얘기하는 부분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없으면은 아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 제안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과거에는 다 100% 찬성을 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반대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이슈 선점하기 위해서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순수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네. 팩트가 잘못됐어요. 과거에는 중대선거구제 하자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4 그러니까 그 방식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보수냐 진보냐 누가 이기느냐에서 누구 때문에 졌다, 내부의 어떤 내부의 적이다, 이런 말을 피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맨 마지막 결과는 진영이 합친 상태로 결론을 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수 정당들도 대통령 후보가 당당하게 끝까지 국민들에게 자기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당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선거구제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말씀 확인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신년 메시지 이를 두고도 좀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전날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도 여러 전망들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검찰의 대응에 대한 부분도 한마디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조치 취할까요?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거,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장 산하의 개헌 추진위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면서,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힘을 빼고 싶겠죠. 그런데요,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검찰이 그냥 둘까요? 그냥 안 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압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압하고 했었던 것처럼, 저는 어떤 지도자가 야당 지도자로 서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과거의 행적 다 파헤치면,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털면 오히려 먼지 묻혀서 털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그 시중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싶어도 그 관련된 분들이 다 불구속이에요. 두 분이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성남FC 관련해서는 관련된 분들이 다 불구속인데, 이재명만 구속영장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우리는 정치 보복하고 정치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이것이 과연 통과될 거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검찰에서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이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자신이 버리고 한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본인이 당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이제 불체포 특권 넘어오겠죠. 그러면 민주당 당연히 이제 거부하겠죠. 국회에서 당연히 뭐 지난번에 부결시키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부결시켰듯이 부결을 시킬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어차피 또 방탄국회를 열었다고 또 민주당은 또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당하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나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소명을 하고 하면은 그러면 부분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본인이 당당하시다고 하시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램을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네. 이 자리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어떤 평론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속영장 여부는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와 검찰 리스크의 차이처럼 검찰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최종 사법적 판단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소 이 자체가 사법적인 판단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과 상관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무조건 구속시켜야 돼. 그래서 구속이 주는 유죄의 어떤 확증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라고 바라고 싶더라도요. 저는 여당에서 또 정부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바라는 것을 티내지 말아달라. 그로 인해서 우리 전국이 꼬이고 있고 경제는 어려운데 맨 정치는 싸우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례로 봐서도 그렇고 판례도 있어도 다 처벌을 받았던 사안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서도 이거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 석사학위 논문에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원인 가운데 인허가권을 이용한 기업에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법적 조치밖에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그렇다고 결국 그러면은 뭐 검찰이 결정을 그에 할 따르면 되는 네, 것이죠. 예.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다리면서 여야 의견 대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둘러싸고 지금 여러 주자들 계속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큰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 내려놨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전당대회 출마를 하는 걸까요? 지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나경원 의원으로 봤을 때도 당장 출마하겠다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네. 명분이 조금 본인 스스로가 명분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맡을 때 그리고 기후 대사 맡을 때 본인이 당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다면 그 맞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럼 당대표 안 나가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 부위원장 자리를 이제 내놓겠다고 했는데 용산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 자리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지는 것은 별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의원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고민이 깊은 거죠. 특히 용산에서 차라리 수용을 해주면은 사의를 수용해주면은 나가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흔쾌히 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 사의 표명 듣고 별다른 말은 없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좀 웃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출마를 하고 싶은 뭐 간절하게 출마하고 싶어 하죠. 더더군다나 지금 지지율도 쭉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나경원 대표는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표 수리조차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뭐 중앙일보에 지난 새벽에 난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나경원 전 의원을 아껴서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이 났던데 나경원 그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당대표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막고자 하는 거죠.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되든 저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그분과 대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좀 느낍니다. 전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걱정스러운데 그러니까 삼김 시대의 제왕적 총재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총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과 당이 분리가 됐어요. 정당은 정당대로 운영하고 또 대통령과 국가 행정, 국가 운영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정당은 민심을 그 정부에 또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 그러면서 동시에 행정부가 독주를 하지 못하게끔 견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합당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초창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치 잘 모릅니다. 당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당대표 출마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감나라 배나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억지로 잘라낸 거 아니겠습니까? 체리 따봉 줬잖아요. 잘했다고. 억지로 잘라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보니까 김장년 대 김재원 김기현 장재원 씨를 한 팀으로 보고 여기를 밀어주고 싶은 모양인데 워낙에 팀이 좀 웃깁니다. 김기현 의원 좋은 분이긴 하시나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지고 아직까지도 여당의 대표로서 또 다음에 대권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지도자로서 검증된 바가 없어요.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주연이 김기현 의원보다는 사실 장재원 의원이 주연인 것처럼 보이는 이 팀의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마음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약한 분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은데 나경원 의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죠. 그래서 뭐 사실 사표 수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당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은 자기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을 제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약속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에게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 도에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전국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진영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결론은 저는 안철수 의원일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그 또한 제 생각이고 저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어왔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옳지 않다.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SNS에 그 말했습니다. 네. 경기도 중에 골대를 옮기더니 한마디 결론 낼게요. 경기도 중에 골대도 옮기더니 이제는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수를 두드려 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지나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안철수 의원 또 윤상현 의원과 수도권 험지 출마론으로 연대 기류가 있었거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해야 된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 보고도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수도권 특히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도권 굉장히 지금 의석수가 매우 적은 편이죠.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음 총선도 우리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방 출신이라고 해서 전체 총선 과정에서 전체를 장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 당 경선, 당 대표 경선은 어쨌든 총선 승리가 최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분이 적합한지는 우리 당원들도 아주 고심해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복귀형 대변인 정도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안 대표 안철수 의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하니까 지금 나경원 대표로 인해 가지고 이 전당대회 아마 지금 흥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할 수가 있는데 흥행이 일어나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도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굉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영욱 대변인께서는 말씀하시기가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다음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공천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사실 영시적으로 어느 누구를 지지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기도 어렵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요. 우려가 되는 부분 저는 딱 하나입니다. 어느 분이 되셔도 좋은데 그 과거 우리가 그 당정 분리를 했던 것처럼 정당은 정당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인들은 본인의 결단으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폭넓게 나경원 의원에 대한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열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계속해서 여기서 거론됐던 여러 인물들,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서 벌써 뭐 여론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당 내부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하긴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윤심이 나경원 전 의원을 조금 배척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나 의원이 정말 출마를 한다면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라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00% 당원 투표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심 이외에는 다른 의견을 듣지 않겠다. 민심은 듣지 않겠다. 오로지 당원들의 의사만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오더 이것을 최대한 많이 관철시켜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여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가 마땅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사람은 좋고 대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당원들도 아우 김기현으로는 다음 총선 치르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정서를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장제원 의원이 주인공으로 막 윤핵관의 핵심이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편한 정서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대표가 되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기 좀 불편한 존재죠. 그러다 보니 참 이거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형국 아닌가 싶습니다. 왜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지금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그 껄끄러운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미 그 뭐 사선 의원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의 분리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고 의회 민주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많이 이미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약간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관의 생리상 똑같이 여당의 대표도 대통령의 어떤 일종의 그 뭐 졸개? 하수인? 뭐 이런 게 아니고
동등하게 정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하고 전국 전반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의 1인 체제 정당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실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아닙니다만 사실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그러려면 자리도 맞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식의 그 비하하는 공격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좀 해주면 저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그 정부 구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중심으로 당을 구정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과도 꼬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나경원 예측을 대표가 합니다. 그 대통령과 척을 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도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단지 당 전체가 다 화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 의원도 상당히 고민을 네. 깊은 것 같으니까 곧 결론을 내지 네, 않겠습니까? 조금 뭐 기다려 보면은 그 결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더라고요. 비공개로 진행했던데 그 이유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비공개로 하죠. 간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두 분이 이제 공적 사적 인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그 자리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전임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그 김경수 전 지사가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사실 두 분이서 다 함께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운명처럼 대통령 후보로서 나올 수밖에 없었었고 김경수 지사 또한 운명처럼 정치의 현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었어요. 저하고는 이제 그 무슨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저도 좀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욕하고 싶으셔도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이제 지도자급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수 여사께서 그 마지막 당 대표 연설을 할 때 경인선에 가자고 한 적이 있죠. 경인선. 그때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경인선이 뭐야? 뭐 서울, 인천의 전철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경인선에 가자는 그 경인선이 드루킹의 여론 조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수 여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김정수 여사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까? 드루킹 김동원이 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경인선이냐? 경인선이 아니라 처음에는 경공보였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다. 어르신께서 이름이 어렵다 해가지고 경인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사가 그랬습니다. 그 어르신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허익범 특검께서 여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론 조작에 대해서 과연 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좁습니다. 아니,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자세로 여당의 인사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참 암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 드루킹 사실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형벌을 받고 나왔는데 그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라는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는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복귀왕 전 대변인, 정영국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